가족이 될 수 없는 이들의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배신한 남편, 내연녀의 아이를 품은 아내, 그리고 그 아이, 이들의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아내를 배신한 남편, 내연녀의 아이를 품은 아내, 그리고 그 아이,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라고,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피보다 더 짙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아프게 얽혀있는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평범한 아내였고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한마디에 제 모든 평범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태어나선 안 될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 여자의 품이 아닌 아빠의 아내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의 시선으로 얽힌 하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내 이야기. 아내가 내연녀의 아이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편과 저는 대학선 후배 사이로 대학 땐 저 혼자 짝사랑을 하다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은 군대 제대 후 3학년에 복학한 선배였고 늘 주변에 친구가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날 남편은 다른 선배들의 짓궂은 장난도 막아주고 벌주도 대신 마셔주면서 친한 선후배 사이가 되었죠. 다른 남자 선배들과 다르게 진중하고 반듯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함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이 심해지자 남편은 걱정하는 저에게 당신이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 나 믿고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좀 쉬자. 내가 당신 목까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 10년 차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남편 회사 보내고 아이들 깨워 아침 먹여 등교시키고 집 청소에 빨래에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 사업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조금은 지루한 똑같은 날들이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평범함이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렇게 10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할 때 불안한 마음에 반대도 많이 했고 다투는 날도 많았고 냉랭한 상태로 몇 주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창업을 반대한 것이 꼭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경기도 너무 불황이고 또 몸고생 맘고생 할 남편을 생각하다 보니 불안한 맘을 내려놓지 못하고 저도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반대하는 저를 붙들고 차근차근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확고한 생각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응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약속할게. 딱 5년, 아니다 3년 그 안에 당신이 걱정할 일 없이 결과를 보여줄게. 그렇게 약속했던 남편은 자그마한 벤처기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은 업계에서 유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결혼 초엔 늘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던 다정한 아빠였고 언제나 저를 배려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한 이후부터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고 술에 취해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물론 야근에 출장도 많아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 없었죠. 가끔 집에서 쉬는 날에도 피곤하다며 종일 잠만 자기 일쑤였고 아빠를 너무 좋아하던 아이들의 실망과 불만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혼자 애쓰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아이들은 저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맨날 출장만 가고 우리는 아빠랑 언제 놀아?
나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말은 투정처럼 했지만 아이들의 그 말 안엔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서운해하는 아이들의 말도 저 혼자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애들아, 아빠도 우리랑 놀고 싶지. 알잖아, 아빠 너희랑 노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아빠도 많이 속상하실 거야. 함께하고 싶지만 가족들을 위해 참고 일하시는 거니까. 가끔 아빠한테 문자도 하고 전화도 드려. 아빠 엄청 좋아하실 거야. 알았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달래는 것 말곤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제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그날도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간다며 이른 아침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먼 길 가는 사람에게 티를 낼 수는 없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대.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다녀요. 그렇게 남편 손에 우산을 쥐어주며 아이들과 저는 남편의 출장을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그 불안한 마음이 별일 아니길 바랬는데, 다음 날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이라며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는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간호사의 다급한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호 씨 부인 맞으신가요? 남편분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차와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지금 조성호 씨 검사 중이신데 보호자분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전화를 받는 내내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지갑과 핸드폰만 겨우 챙긴 채 아이들에겐 외할머니께 집으로 좀 오시라고 전화를 하라고 일러두고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하다 택시가 병원에 도착을 했고 저는 정신없이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에 뛰어 들어갔는데 저 멀리 응급실 침대 위에서 팔에 깁스를 하고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구나 싶은 찰나 긴장이 풀리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남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크게 다친 데는 없고 깁스는 한 달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당신 정말 하늘이 도왔어.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앞으로 운전 조심해. 당신 혼자 뭐하냐. 그렇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며 한숨 돌리려던 그때 경찰이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와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성호 씨 차량 옆 좌석에 동승한 여성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떨군 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차 옆좌석에 타고 있던 여자.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정신없이 한참을 울더니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그 사람 혼자 자라서 가족이 없어. 내가 아니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장례 치르고 와서 다 말할게. 좀 이해해줘. 내 남편이 병원 바닥에 엎드려 죽은 내연녀 때문에 울고 있는 것도 황당한테 저를 보고 부탁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있자니 말문이 막히고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사람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모든 걸 체념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장례를 치르러 떠났고 그곳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 병원 로비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배신감이 커서 그런지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 일이 되고 보니 너무 황당하고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친정 엄마도 아이들도 달라진 저희 분위기에 걱정되는 눈빛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멍하니 있다 혼자 울고 저녁에는 아이들 재우고 또 울고 우는 내가 싫어서 또 울고 정말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유도 모르고 제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될 것 같아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아이까지 정말 당장 내쫓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하며 소리를 치는데 아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를 보는데 또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는 이미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빨갰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성큼성큼 달려와 제 품에 안기면서 울먹이며 하는 말이 엄마!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는데 밀쳐낼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보니 내 품 안에 잠든 아이가 보이더군요. 무엇이 그리 불안한지 그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엄마를 잃은 아이와 남편을 잃은 제가 너무 닮아 보였습니다. 분명 아이가 미워 보여야 하는데 전혀 밉지가 않고 측은지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이를 방에 재우고 나오는 저를 붙잡고 정말 미안해, 여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만만했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재미있었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 비위 맞추고 웃어주고 하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근데 여보, 당신이 말하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있는데 난 당신이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 왜? 뭐 더 숨길 게 남아있어? 아니야. 지금도 많이 힘든데 당신 더 힘들어질까 봐. 뭐 대단한 연애를 했나 봐. 상처 다 줘놓고선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 남편은 체념한 듯이 소파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거래처 사장님과 직원들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갔고 그곳에서 아이 엄마를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회식이 끝나고 나서 술에 취한 자기를 대신해서 그 여자가 대리를 불렀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동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 중 술에 많이 취했던 남편이 토했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 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없다가 임신을 했다며 5개월 만에 연락이 왔고 자기는 혼자 자라 가족이 갖고 싶다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 여자와는 애정보다는 아이에 대한 책임으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날은 출장지 근처 친한 언니 집에 간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데려다 주게 되었고 언니 집에 도착해 아이를 맡긴 후 필요한 물품을 사러 마트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남편은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더니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동안 나도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괴로웠어. 애들 보기도 부끄러웠고 다시는 이런 일 없어. 정말 이번 한 번만 나 좀 봐줘. 그리고 준이는 갈 데가 없어. 우리 애들이랑 같이 키우면 안 될까? 평생 당신이랑 애들한테 잘 알게. 제발 부탁이야, 여보.
저는 그의 간절함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뒤흔들어 놓은 남편이 끝까지 자기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왜 더 괴로워해야 되는 건지,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건지,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 남편까지 저의 선택에 따라 너무도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게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며칠 동안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지 말이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저는 그 아이와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아이는 저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조심스럽게 웃고 잠들기 전엔 엄마, 잘 자요라고 말하고 울지도 때도 쓰지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형아 형아하며 잘 따르고 저희 아이들도 별말 없이 잘 데리고 놀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이 손을 잡고 함께 동네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 따뜻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몰래 주방에서 조용히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답을 내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용서할 순 없지만 아이는 제가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아이들에게는 먼 친척 아이인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입양해 키우게 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장 이혼하고 나만 생각하라고 하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은 못하겠냐 하며 걱정을 해주었지만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하고 이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하고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였고 내연녀의 아이였지만 지금은 엄마를 잃은 아이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품은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르는 정이라고 했으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 아이와 함께 미운 정 고운 정 쌓다 보면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진짜 가족 이야기. 두 번째,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제가 아내를 가장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복학 후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웃는 모습이 이쁜 후배였어요. 복학 후 늦은 공부하느라 여유는 없었지만 가끔 만나게 되는 그때의 아내는 늘 궁금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전 졸업 후 취업을 했고 몇 년 후 우연히 회사 로비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온 아내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다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날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과 함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입덧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혼자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입덧을 하며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는 것이 더 힘들더군요. 전 아내에게 휴직을 권유했고 아내는 불안했지만 저희 약속을 믿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무게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벤처기업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걱정하는 아내를 설득해야 했고 그 과정에 처음으로 아내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 책임감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아내도 저를 믿어주기로 하고 그렇게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나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걸로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사업도 안정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업계에서도 유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저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일상이 좋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사랑하는 아내와 연년생 아들 둘.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라 이었죠. 결혼 초엔 아이들 재롱 보는 재미에 퇴근이 즐거웠고, 저녁을 차리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한 여자였어요. 홀로 집안일, 육아를 도맡아 했고 그저 저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는 든든한 조력자였죠. 저는 그런 아내가 참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저의 창업 때문이었을까요? 아이 둘과 아내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의 서운해하는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가족에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면 꼭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엔 출장이 많아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끔 집에서 쉬게 되는 날에 아이들과 놀아줘야 했지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외면했고, 그게 처음엔 미안했는데 나중엔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달라는 아내의 부탁에 내가 놀아!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무슨 슈퍼맨이야? 나도 쉬고 싶다. 하며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아이들과 놀기로 한 약속도 많이 어겼고요. 그런데 아내는 일이 못난 나를 묵묵히 이해해 줬지만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약속도 안 지켜? 우리랑 언제 놀아줄 거야? 친구들은 아빠랑 놀이동산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데 나도 아빠랑 놀이동산 가고 싶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지만 나중에 하며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 가족들에게 보상이 아니고 상처만 주게 되었네요. 3년 전 거래처 회식 자리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초대한 회식 자리에 참석했고 그날은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 기분이 좋아 마시다 보니 술에 많이 취했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여자 바로 거래처 여직원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며 대리운전을 불러줬고 가는 길에 동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취해 토하게 된 저를 그녀는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거였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에게서 따로 연락은 없었고 거래처에 가도 어색한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갑자기 만나자는 문자가 왔더군요. 전 그날 일이 미안하기도 하고 한 번은 만나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는 동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단아하게 입은 옷차림에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왠지 모르게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의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깨닫기도 전에 간단하게 목례를 나누고 앉았는데 그녀는 쉴 틈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더군요. 대표님, 한참 뜸을 들이던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하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저 임신했어요. 지금은 5개월이고요. 너무 놀라 당황하는 저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표님을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 가정도 있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전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전말 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전 혼자 자랄 가족이 없어요. 이 아이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허락을 구하는 건 아니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전 대표님이 반대해도 낳아서 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어요. 그녀는 말 그대로 저에게 통보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하룻밤 실수가 불러온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이후부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저를 보고 웃어주는 아이들이나 아내를 보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답도 없는 고민을 하며 며칠이 지났고 거래처 사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김 대표, 일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우리 직원이 몸이 안 좋다고 일주일 휴가를 냈어. 임신을 했다던 그녀가 몸이 아프다는 말에 걱정과 함께 가슴 한켠이 찡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녀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여는 그녀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유산기가 있어 좀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부터 전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아내에게 미안하던 마음도 잊은 채 그녀의 출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녀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무뎌졌고 심지어 그 시간이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와 남편이라는 무게감이 컸다면 그녀 앞에선 그냥 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한쪽에 아픔을 주는 것보다 두 가정 모두 내가 책임지면 될 거라 생각했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주말마다 그 아이를 보러 갔고 1년에 몇 번 같이 시간을 보내며 양쪽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랄수록 두려웠습니다. 이중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집에 가면 아빠를 반기는 아이들과 늘 제 걱정에 맘 편할 날 없는 아내를 보면 더 마음이 답답해졌고 아이가 자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매일을 혼자 지옥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출장이 있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여보, 오늘이랑 내일 비 많이 온대. 운전 조심해서 다녀. 날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출장 가는 곳에 그녀와 친한 언니 집이 있어 그녀와 아이를 데리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친한 언니 집에 도착해 아이를 먼저 내려주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녀와 근처 마트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져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천천히 주행 중이었으나 차선 변경을 하며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고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힌 차는 도로에 몇 바퀴를 돌고 가로수를 들이받고는 멈춰 섰고 나는 정신을 잃었고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충돌 사고가 나와 가족과 그녀의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팔에 깁스를 한 채 병원 응급실에 있었고 아, 내가 살았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녀가 보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알고 싶어 의사를 부르려고 주위를 둘러보자 저를 향해 울며 뛰어오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달려온 아내는 크게 다친 데가 없어 보이는 저를 끌어안고는 긴장이 풀렸는지 울음이 멈추지 않았고 언제나 날 걱정하는 아내의 따뜻함과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저도 울컥하더군요. 그렇게 울고 있는 저희에게 의사가 하늘이 도우셨다며 검사 결과 상 크게 문제는 없고 한 달 정도 깁스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안도의 한숨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다가와 저에게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아내에게 숨겨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이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였는지 그녀에 대한 죄책감이었는지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더군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또 염치 없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참고 있는 아내에게 그 사람 혼자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던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밉고 싫었는데 그런 저를 보던 아내는 오죽했을까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전 그때 아내가 저를 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그 눈빛이 제 마음에 각인되었죠. 그 순간에도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두고 다녀와서 다 말해 줄 거라는 약속을 하고는 아내가 아닌 그녀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친놈, 저도 제가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녀를 보내주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의 무책임함과 욕심 때문에 두 가정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도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던 아내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더 두려웠던 건 그녀와 나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불륜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이 아이까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을지 아내마저 잃게 될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장례를 마치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우리 아이들은 없었고 눈이 퉁퉁 부은 모습에 아내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더군요. 거실에 아이를 내려놓고 아내를 보고 말을 하려는데 아이는 아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엄마 하며 꼭 안기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누구의 아이인지 직감했을 아내가 아이를 밀어내지 않고 꼭 안아주었고 그렇게 아이를 안은 채 아내는 아이와 함께 한참을 울더군요. 그동안 아내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내가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울고 있는 아내를 안아줄 수 없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내는 자기 품에서 잠든 아이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침대 위에 내려놓았고 그날 밤 아내 앞에 저는 무릎 꿇고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숨겼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더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는 완강히 거부하며 듣고 싶어 했고 전 선택권은 없고 아내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또 한 번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보, 아이가 갈 곳이 없어.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해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준이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 안 될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아내는 말없이 분노와 상처만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아내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내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밀쳐내지는 않더군요. 아이 밥도 챙기고 씻겨도 주고 잠을 잘 땐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엔 장모님 댁에 맡겼던 우리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반겨주었고 준이도 잘 돌봐주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안 바빠?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맞아.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 완전체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더군요. 이런 아빠인 줄도 모르고 일이 좋아해 주니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아내는 아빠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 응, 엄마.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야? 너무 귀엽다. 아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이 아빠 먼 친척집 아기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돌보기로 했어. 와, 그럼 우리 동생 생긴 거야. 아내는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긴 침묵을 깨고 당신은 용서 못해.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이게 맞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랑 키워볼게. 저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과 못난 나 자신을 반성하며 아내 앞에서 한참을 또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합니다. 지금 그 아이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형들과 뛰어놀고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말하더군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대.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로 정말 엄마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살 겁니다. 진짜 가족 이야기. 세 번째 그 아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자란 막내 아들입니다. 저는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 모르고 싶었던 사실, 내가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크는 내내 절 힘들게 했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절엔 저도 여느 집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형들과 마당에서 뛰어놀다 밥 먹어? 하는 엄마 목소리에 형들보다 먼저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겼던 기억들. 생일이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에 촛불을 꽂아줬고 하나, 둘, 셋 하면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형들과 함께 촛불을 껐어요.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사진도 찍었고 머리 눌린 티셔츠 차림에 입가엔 케이크 묻힌 채 웃던 사진.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가면 나도 아무렇지 않게 엄마 하고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겼던 이 모든 일상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그러했듯 친구들이 그러했듯이 저에게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품이, 그 손길이 내 전부였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내가 왜 형들과 다른 아이인지. 그리고 저를 품었던 그 따뜻함이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였다는 걸. 크면서 조금씩 제가 형들과 다르다는 걸 알 것 같았어요.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저를 향한 친척들의 알 수 없는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맘도 좋지. 조서 방이 밖에서 낳아온 애를 저렇게 잘 키워. 나 같으면 당장 이혼했지. 저 꼴을 어떻게 봐. 정말 대단해, 진짜. 애가 원래 착했잖아. 정도 많고. 그래도 조서방 핏줄이라고? 지 형들이랑 좀 닮았네. 어릴 땐 친척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웃기만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저를 방으로 들어가 있게 했죠. 그땐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엄마한테 마냥 서운하기만 했었습니다. 형들과 가끔 다투기라도 하면 엄마는 깜짝 놀라 달려오셔서는 형들은 혼내시고 저에게는 혼도 내지 않으셨고 그때도 저를 방에 들어가 있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야단치지 않는 걸 좋아해야 하는데 저는 왠지 서운한 마음이 더 들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나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 형들을 혼을 낸 거였고 동생 앞에서 형들을 혼낼 수가 없어서 저를 방으로 들어가게 한 거였어요. 그땐 어려서 제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 집에서 나만 다르다는 걸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중3이 되던 해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저희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으면 좋았을 사실을 무서워서 외면해 오던 사실을 말이죠. 그날은 사촌 형이 결혼을 하고 형수님과 함께 집안에 첫인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되었고 저희도 큰아버지 댁에 다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 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형수님께 저희 형제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형수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형님, 남자아이 3명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다들 잘생겼는지 저도 이렇게 듬직한 아들 낳고 싶네요. 근데 막내 도련님은 형님 안 닮고 아주버님 닮았나 봐요?
키도 크고 잘생겼네. 그러자 큰어머니께서 형수님 팔을 당기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다들 형수님 말에 당황을 한 듯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전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제가 오는 걸 못 본 큰어머니께서 형수님에게 제 도련님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잖아. 쟤 때문에 집안이 엄청 시끄러웠어. 바람난 여자는 차 사고로 죽고 동서가 집안 반대 무릅쓰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잖아. 우리 동서 내가 봐도 대단해. 상간녀 아들을 저렇게 밝게 잘 키웠잖아. 그러니까 말 조심해 아가. 정말요? 근데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말실수를 해서? 뭘 어떻게 해.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저는 너무 놀라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렴풋이 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아빠가 바람을 피워 낳은 사생아라는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의 엄마의 행동, 친척들의 말, 이 모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 비참했어요. 차라리 입양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생아라니 저 자신조차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을 나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고, 또 형들은, 엄마는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 모든 사실이 무섭기도 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 그냥 모르는 척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날 낳아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유부남을 만나 무책임하게 나를 낳았지? 엄마는 나를 보면 그 여자 생각나서 내가 얼마나 싫었을까? 엄마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거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린 마음에 혼자 서럽고 무서워 눈물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이었고 치료 후 병원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응급실로 달려온 엄마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뛰어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연신 괜찮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검사는 제대로 했는지 온통 저를 걱정하는 질문만 하시면서 제 몸 이곳저곳을 살피던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혼자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 번에 터져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품 안에 꼭 안아 주시면서 괜찮다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푸근하던지 그날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운전은 엄마 저 괜찮아요. 다행이다. 많이 놀랬지? 엄마는 제가 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등짝을 때리면서 조심히 다니라고 했지? 엄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위험하다고 그렇게 타지 말라고 했는데 저 자전거 갖다 버려야 안 타지? 하며 폭풍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등짝을 맞고 잔소리를 들으며 야단을 듣고 있는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엄마가 때리는 손길이 너무 좋고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뒤늦게 놀라서 달려온 형들도 걱정이 섞인 말로 너 자전거 타지 말랬지. 너 많이 다쳤으면 우리가 많이 혼났을 거야. 그러게, 조심 좀 해. 엄마 걱정 많이 하셔. 그렇게 형들과 엄마와 병원을 나섰고 길에는 제 마음처럼 온통 벚꽃이 피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꽃들 사이에서 엄마와 형들과 사진도 찍고 집 앞 분식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김밥을 먹으며 한참 수다를 떨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소식을 듣고 일찍 퇴근한 아빠도 함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고, 설거지를 맡은 작은 형의 투덜거리는 소리, 과일을 준비하는 엄마의 웃음소리, 작은 형을 놀리는 아빠와 큰형의 웃는 소리, 그 속에 함께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애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저희 출생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는 걱정되는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 너도 이제 다 컸고, 너가 더 이상 주변 사람들 말에 혼자 상처받지 말라고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넌 엄마 아들이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 아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는 그동안 제가 친척들 말에 상처받고 혼자서 힘들어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가셨어요. 준아, 지금도 사실 아빠와 널 낳아준 엄마에 대한 원망은 남아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너를 미워한다는 건 아니야. 엄마의 원망은 아빠와의 감정이지 너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야. 너의 엄마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빠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며 갔고, 그리고 며칠 후 내가 처음 아빠 손에 이끌려 집에 온 날, 사실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 이 이야기들이 제 잘못도 아닌데 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낯가림도 없이 내 품에 안겨 울면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넌 이미 내 아들이었어. 어린 게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엄마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형들이랑도 잘 놀더구나. 어린 너도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린 너를 보면서 밥도 하게 되고 청소도 하게 되고 웃게 되기도 했어. 분명 널 미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사람들은 엄마가 너를 구한 거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때 힘들고 어두운 고통 속에서 날 꺼내주고 살게 한 건 바로 너였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아마 엄마는 지금 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무너지지 않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엄마만 보고 졸졸 따라다니던 너, 엄마 보고 활짝 웃어주던 너 때문이었어.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엄만 너 키운 거 후회 안 해. 배도 안 아프고 이렇게 멋진 아들을 가졌잖아. 지금도 친척들 모이면 우리 집 이야기로 수군거리는 거 알아. 원래 사람들은 낱말하기 좋아하니까 엄마는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너 어릴 땐 안 듣게 하려고 엄마가 방에 들여보냈는데 이젠 애도 아니고 내가 잘 커주는 게 답이야. 엄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엄마의 말이 끝나자 제가 엄마의 아들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형들이 말해줬는데, 형들과 놀러를 가면 항상 엄마가 형들에게 동생 잘 지켜야 된다고 당부하시고, 제가 다치기라도 하면 형들이 2배로 혼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서운해했던 그 순간에도 엄마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엄마의 이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늘 가깝지도 멀지도 않던 아빠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아빠는 엄마와는 좀 달랐어요. 무언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준아, 오늘 엄마가 이야기 다 해주셨다고 하더구나. 약간 목소리가 잠긴 채 아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잘못한 게 많아서 너를 많이 못 챙겼어. 아빠가 널 이뻐하면 엄마 마음이, 형들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엄마한테 아직 완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하는 아빠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상 가족 주변을 맴도는 듯한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는 원래 성격이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못난 아빠의 변명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너 클 때 많이 못 안아주고 많이 못 놀아준 게 미안하고, 아빠가 잘못한 일 때문에 너 마음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 알겠지? 아빠는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저에게 말씀하시고는 제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아빠도 나만큼이나 힘드셨겠구나, 나만큼 외로우셨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날 이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고 학교 생활에도 흥미가 없었는데 엄마가 구해준 내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내가 무슨 인생을 선택하든 늘 응원할 거라고 하셨고 형들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아빠가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로 했고 대학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군대를 갑니다. 며칠 전부터 엄마는 울다 웃다 하시며 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엄마, 우리도 다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 남자면 다 가는 건데. 누가 보면 준이만 군대 가는 줄 알겠어요. 아들 군대 보내는 건 너 갈 때나 막내 갈 때나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준이는 배 타잖아.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수영 잘하잖아요. 형들처럼 사고 없이 잘하고 올게요. 그래, 엄마.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도 다 한대. 준이 너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해? 그리고 언제나 저희 가족들 뒤에서 묵묵히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아빠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저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저는 여느 가족들처럼 가족의 걱정과 사랑을 뒤로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요. 진짜 가족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던 제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마침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대 전날 형들과 통화를 했어요. 사실 아빠가 했던 그 일로 아주 오랫동안 두 분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화를 내며 다투지는 않았지만 두 분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늘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아빠는 늘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족들 뒤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면서도 왠지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많이 미우세요?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었어요. 아니, 그땐 너희들 때문에 이혼을 미룬 거였어. 잘 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그땐 용서가 안 되더라고. 하지만 아빠는 지금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을 모른 척하며 살아서 그런지 예전같이 지내기가 쉽지가 않네. 엄마는 벌써 아빠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제 저녁 기념을 핑계로 부모님이 화해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꽃다발을 준비하고 저는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을 들어서는데 오랜만에 맡아보는 엄마의 음식 냄새가 제가 저녁을 하고 집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 또 우시면서 반갑게 안아주셨고 아빠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반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엄마가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 형과 제가 준비한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부모님 앞으로 갔습니다. 놀란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라는 말에 엄마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런 엄마를 아빠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나지막한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맘고생 시켜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우리 가족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날 용서하기 힘들면 당신은 그대로만 있어. 내가 더 노력할게. 엄마는 아빠 품에서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도 노력하겠다는 말로 아빠의 말에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도 함께 울었고 그날은 온 집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늘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달라진 풍경이 보였어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아빠가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제 그 일로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할 일이 생기겠지만,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아프면서 더 단단히 성장한 진짜 가족이니까요. 저희 가족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가족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던 제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마침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대 전날 형들과 통화를 했어요. 사실 아빠가 했던 그 일로 아주 오랫동안 두 분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화를 내며 다투지는 않았지만 두 분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늘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아빠는 늘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족들 뒤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면서도 왠지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많이 미우세요?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었어요. 아니, 그땐 너희들 때문에 이혼을 미룬 거였어. 잘 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그땐 용서가 안 되더라고. 하지만 아빠는 지금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을 모른 척하며 살아서 그런지 예전같이 지내기가 쉽지가 않네. 엄마는 벌써 아빠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제 저녁 기념을 핑계로 부모님이 화해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꽃다발을 준비하고 저는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을 들어서는데 오랜만에 맡아보는 엄마의 음식 냄새가 제가 저녁을 하고 집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 또 우시면서 반갑게 안아주셨고, 아빠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반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엄마가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 형과 제가 준비한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부모님 앞으로 갔습니다. 놀란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라는 말에 엄마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런 엄마를 아빠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나지막한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맘고생 시켜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우리 가족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날 용서하기 힘들면 당신은 그대로만 있어. 내가 더 노력할게. 엄마는 아빠 품에서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도 노력하겠다는 말로 아빠의 말에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도 함께 울었고 그날은 온 집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늘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달라진 풍경이 보였어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아빠가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제 그 일로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할 일이 생기겠지만,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아프면서 더 단단히 성장한 진짜 가족이니까요. 저희 가족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부모와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미소로 내일을 맞이하면 반드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권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장소와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좋은 영양 섭취를 통해 성장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부터 책을 읽고 휴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연결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은 아이의 성장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듣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며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지키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